네, 여러분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 있고 또 부산 금정 강화, 전라남도 영광 곡성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십시오. 그게 더 좋더라고요. 편리하고. 자, 오늘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후보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거 처음 치러보시는 거예요? 이런 선거는 처음이고요. 예. 사실은 대학에서 예.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때 떨어지셨어요? 또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선거 지금 막상 이렇게 이제 선거전을 해보시니까 예.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 보면서 야, 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예. 아무튼 처음 치르는 선거니까. 근데 교육감 선거는 제가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정당 소속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당 이름도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나마 이번에 이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요. 심지어는 투표용지에 번호가 없습니다. 1, 2, 3, 4 번호가 없어서 네.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디에 찍을지 잘 모르는. 번호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정정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정의가요 정의가 이것도 그때때 합니다. 아, 정의가요, 정의가. 예, 예. 그래서 성이라도 기억하게. 예, 그러면 지금 나온 후보 중에 정 씨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처음에는 민주진보 진영 쪽에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8분 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선하고 나서 또 뭐 두세 분 더 참가를 했죠. 예. 단일 후보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한편으로는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참 뭐랄까요. 제가 좀 운이나 복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예. 오늘까지 해서 전부 다 저와 함께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아. 예, 뭐 이제 지금 최보선 후보만 아직 자칭 이제 민주진보 후보라고 그러는데 아직 예. 안 남아 있고 나머지 모든 후보들은 저와 함께 예. 캠프도 같이 꾸리고 정책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후보들 모시면 저희가 공약은 뭐고 어떻게 교육 현장을 바꿀 것인지 이런 거를 주로 여쭤보는데 선거도 처음 나오시고 또 정치 쪽에도 경험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험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어떤 분이신지 먼저 좀 알아보고 예. 그리고 공약으로 갈까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예. 본인 소개를 하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저 정근식은 예.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1985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18년간 강의를 했고요. 전남대학교 교수를 하셨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03년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연구를 했고 작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아.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있던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또 2020년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간 복무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에 계실 때는 그러면 주로 어떤 걸 가르치셨습니까? 주로 제 전공은 이 한국 근현대사의 변동, 예. 역사적 사회 변동을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른바 역사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역사사회. 예. 그런데 이제 문학 박사시더라고요. 이 과거에 그 문리대 전통 시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는 정치학, 사회학 뭐 이런 사회과학 전체를 다 문학 아우러서 박사로. 그냥 문학 박사로 했죠. 예. 저는 이제 문학 박사시라서 PhD 그런 개념입니다. 예. 예. 아니 이번에 이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국민적 축하지요. 예. 너무너무 어젯밤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예. 한강 작가의 그 소년은 온다랄지 그 우리 4.3 문제를 다룬 그런 역사적 소설이랄지 그런 것들은 저와 문제의식이 거의 똑같거든요. 예. 이른바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치유할 것인가. 그래서 다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다시 통합할 것인가. 그런 거고 우리 한강 작가는 문학적인 방식으로
저는 이제 이 사회학적인 또는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제도를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해온 일종의 보이지 않는 동지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역사 왜곡, 친일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역사가 바로 선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그 과거사를 다루면 과거 문제만 다룬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과거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의 문제입니다. 또 나아가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그 과거사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친일 문제랄지 또는 과거의 그 권위주의 하에서의 그 폭력 문제랄지 또는 뭐 한국 전쟁 당시에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민간인들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온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털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친일 진상규명위원회나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본 취지였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는 주로 어떤 일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가장 큰 것은 한국 전쟁 당시에 인간인 피해자들 예. 여러 이유로 여러 가지 맥락으로 피해가 아주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분들의 그 사건들을 진실을 규명하고 또 그분들을 모셔서 또 위로도 하고 그런 작업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런 그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삼청 교육대랄지 또는 뭐 그 1960년대, 70년대 그 형제복지원 문제랄지 예. 또는 성감학원 문제랄지 이런 그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의 문제를 진실을 규명하고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국가 권력과의 화해, 국가와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일부로 예. 우리 이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셨고 이제 교육감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그러는 게 이제 TV 토론 기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에 아예 참여를 안 시켰다면서요? 정말 유감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갖고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저를 배제했죠. 근데 이제 엊그저께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밝힌 바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조전혁 후보에게 합동 토론을 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이 아니고 특정 후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약간의 그 반칙성 플레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백운계 정치 1번지에 나오셨는데 그런 입장들을 이렇게 지금 밝히는 것은 주로 어디 쪽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 민주 진보 유튜버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나죠.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수많은 그 민주 진보 유튜버들이 한데 모여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토론회를 저를 불러서 토론회가 아니라 저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듣는 그런 걸 했고요. 그래서 600만 명 시청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더 잘 되신 거예요. 보니까 그 KBS, MBC, SBS 나간 공영방송으로 나간 그 시청자들보다 거의 8배 내지 10배 정도의 그 시청률을 보였다. 그래서 저게 무척 힘이 났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KBS를 아예 안 보니까. 이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 권력의 이 잘못된 그런 그 정책을 뭐랄까요, 응징이라고 하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나오셔가지고 정근식 후보가 어떤 분인지 모드레드님 가슴이 찡하네요. 정근식 눈물이 핑 도네요. 정근식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지요. 오.
나는 아직 사랑이란 모르지만 나는 믿는 것은 그대뿐. 오, 주로 유행가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많이 만드셨나 봐요. 모드레드님은 우리 정근식 후보님 아주 찐팬인가 봅니다. 이번 찐이야. 선거는 기간 동안에 예. 찐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남남오빠 투님 찐이야 개사로 정정정정 정근식이야 이런 노래도 있고. 예, 그런 노래도 했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아는 거 하나. 그런 거 잘하셔야 돼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의가요, 정의가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길게 한번 해보세요. 정근식 이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길게 하나 하셔야 이게 우리가 쇼츠를 만들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면은 예.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러는데 누구 하려고 그러는데 끝나면 안 되니까 아는 거 좀 길게 하는 거 없으세요? 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아주 예. 짧게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수님 손녀딸이 귀여워요. 정정정성 부르느라고 애써줬어요. 그러셨고요. 예. 이상부님이 또 정어리 정시의 운기공파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입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백운기 앵커가 진행하는 이 TV가 정어리 앵커여서 예. 정어리 정근식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정정정정. 예. 아주 응원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배을서님 얼굴도 선하고 정직하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예, 인상이 그러세요. 제가 오늘 딱 뵈니까 저는 이제 처음 뵙니까 어떤 분일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 인상이 참 선하고 좋으시다 했는데 실물을 뵈니까 더 그러시네요. 자 이제 얘기하다가 또 정근식 후보님 이름을 더 널리 알리기로 하고 예. 공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 여쭤보기 전에 예. 이런 우려들이 사실 학부모들한테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보 교육감은 애기들 공부를 잘 안 시킨다. 그런 말 들으셨죠? 그런 우려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기존의 이 진보 교육감들이 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형평성의 문제, 즉 취약계층이 헌법에서 규정된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 다른 하나는 수월성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보 교육감들은 형평성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비록 그 민주 진보의 단일 후보이긴 하지만 교육에 어디 뭐 이 보수 진보가 따로 있겠습니까? 오직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쓸모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점수를 좀 몇 점 더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쓸모 있는 인재로 자라나고 더 나아가면 세계적인 인재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누구나 다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형평성의 문제에 기초를 해서 좀 더 쓸모 있는 정말 유용한 정말로 창의적인 그런 인재로 키우는 것이 이 서울교육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불식시켜드리겠다. 제가 20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성적이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왔는데 학생들이 불행한 것을 보고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두 개가 다 있으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점점 우리 사회가 후자를 요구하고 있다. 좀 더 행복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대로 개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인재가 되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지, 혼자 외롭게 분투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시 진보 교육감이 몇 년 동안 했죠? 10년 했습니다. 그렇죠. 10년. 예. 그러면은 그 전에 보수 쪽의 교육감하고 진보 교육감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 내 고등학생들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좀 저하됐다. 진보 교육감 이후로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명확한 자료는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기초 겁니까? 학력 그 조사를 해 보면 약간씩 우리나라 전체가 예. 약간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국제 학력 평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피사라고 하는 그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의 실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느냐, 어떤 평가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사한 그 피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의 수학 실력, 이것이 뭐 거의 세계 1, 2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다른 부분, 특히 이제 영어 실력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잣대로 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준은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나 이 수도권 대학의 그 교대 그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만 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경쟁을 뚫고 선생님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이 교사들의 이 수준은요, 그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현재 교육 공동체를 압박하고 있는 소통의 부재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갑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예. 한강 작가의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랭킹 뭐 7위, 10위 그러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문화 선진국, BTS. 드디어 이제 우리 한강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 작가도 만들어냈고, 문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교육 영역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순서는 뭔가? 대한민국을 교육 선진국으로 이끌어가야 하고, 그 교육 선진국으로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서울 교육에서 나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서울 교육을 한국을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교육감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들어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좀 안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는데, 이런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갈수록 특정 지역의 이 집중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서울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또 우울하고,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런가? 오랫동안 그 입시 경쟁에 찌들리다 보니까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할까? 두 번째는 불안하지 않고 또는 우울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 통계도 있어요. 최근에 그 KDI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들한테 바로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전쟁터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답이 80%.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라 점수 경쟁을 위한 경쟁자인 거죠. 정상적인 민주시민, 정상적인 세계 시민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협력과 협동의 기회가 박탈된 채 그렇게 혼자 분투하는
그런 우리 이 학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예. 저는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신입생 환영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입생 환영회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단 오늘 하루만 이 지구 전체를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것과 세상에서 유용한 정말 똑똑한 학생인 것은 다른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똑똑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백운기 앵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100번 그렇게 공부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하고 예. 똑똑한 것은 다르고 더 나아가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하고는 너무너무 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행복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이게 너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 속에서 그런 걱정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바로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예. 입시 제도가 이제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밑으로부터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직적인 그런 계열의 우리나라 대학 구조를 바꿔야 한다. 즉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그런 혁신교육 또는 창의교육의 성과가 끝까지 이루어지려면 예. 입시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대학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공약 중에 15대 공약 중에 13번째 공약으로 입시제도와 대학 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 출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후보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우리가 성취한 성과를 밑으로 나눌 것인가.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밑으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서 서울대학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하지만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중요한 성과들을 좀 더 나누는 방식으로 위의 힘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힘을 결합시켜야만이 우리나라 입시 경쟁이 완화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한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입시 제도 개선이나 대학 구조의 개혁에 관한 그런 공약은 제가 발표는 하지 않지만 예. 그런 기본적인 작업을 이제 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도 정부의 대통령에게 또는 교육부 장관에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학부모님들, 시민들의 요구를 당당하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요. 그렇죠? 교육감은 지금까지는 초중등 교육만 담당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그 민주진보 교육감들이 한계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넘어야 하느냐?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 창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왔는데 입시제도에 막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그 막힌 장벽을 뚫어야 하는가? 그것은 교육감이 앞장서서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해서 학부모님들의 소망에 기초해서 과감하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싹 빨려들게 만드는 그런 말 표현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평생을 이제 교직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예. 한 사람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그 교육 가운데 초등, 중등, 고등 어떤 부분이 제일 영향이 큰 것 같던가요? 가장 큰 것은 어렸을 때입니다. 아, 가장 어렸을 때 친구와 같이 놀 수 있는 능력, 예. 즉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 이것은 어렸을 때 키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키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갑자기 여쭤보고 싶냐면 윤석열, 김건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지금 저렇게 돼버렸을까 궁금해가지고 예.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그렇게 궁금한데 후보니까 입장 곤란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만. 다만 그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법대를 졸업한 몇몇 분들의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신 사과 드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과대학 그 경우에 상대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예. 기를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로스쿨 제도로 갔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됨으로써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원래 로스쿨을 만들었던 핵심적인 그 취지는 대학 학부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또는 뭐 자연과학적 소양을 쌓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으로 법학을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서울법대나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는 뭐 서울에 있는 중요한 대학들에서 그 사법고시 제도가 있을 때는 예. 그런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소양 없이 또는 문화예술적 소양 없이 바로 그냥 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몇몇 다는 아니고요. 서울법대에 나온 분들도 아주 훌륭한 분 많아요. 그렇지만 일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분들이 해필 서울법대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약간의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법대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가 저는 궁금해요. 좀 인문학적인 소양도 쌓고 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공부를 좀 하고 나와야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법대면 대한민국 최고 학부인데 그걸 나와가지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마다 제일 그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그런 소양이나 받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적어도 책은 좀 읽어보고 뭐 이렇게 좀 인격을 쌓아야지 맨날 술 마시는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마시는 시간이 책 읽는 시간보다 길면 점점 젊었을 때 아주 똑똑한 사람도 점점 똑똑하지 않게 되지요. 뇌세포가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을 자꾸 읽으면 그쪽으로 발달이 되고.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뇌세포가 파괴되고 좀 더 사회적으로 말씀드리면 책 읽는 것을 멀리하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지죠. 제가 요즘에 그 참 교수님이나 또 정신과 전문의도 한번 만나서 좀 또 심리학자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의 정신세계는 어떤 걸까? 저 사람은 인격 형성 과정이 어땠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될까? 막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궁금해가지고 교수님한테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갈수록 우리 초중고 학생들도 그러고요. 대학생들도 그러고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상담 심리 또 정신건강 또 그것을 위한 우울증 예방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강 작가의 핵심적인 문학적 그 관심이 역사적 트라우마이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는 무엇이고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렸을 때 그런 걸 예방을 하려면 끊임없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사시, 이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예술적 감수성, 인문학적 소양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놓치면 안 된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면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멀어진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한 10년 동안 진보 교육감이 맡아왔던 서울시 교육인데 이번에 이제 또 교육감이 되시면 어떤 것을 그래도 바꿔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취약계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이제 보장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는 언어 능력이, 소통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바뀌고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이 AI 시대에는 기계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려고 하면 국제적인 언어에 대한 능력, 즉 영어 능력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이른바 이 기계와의 소통을 위한 수리력, 기초 수리력 이런 것들이 이게 언어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지요. 다양화지고. 예. 그래서 그런 소통 능력을 증기한다는 말은 단지 친구와 좀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런 국제적인 친구들과의 만남 또는 기계와의 만남 이런 것들에서도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학력, 그걸 미래의 우리가 역량, 미래 학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또 오늘 또 바쁘신 날이잖아요. 오후에 TV 토론이 하나 있나요? 예, EBS에서 처음으로 후보자들 간 TV 토론이 있습니다. 예,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인가요? 5시에? 예. 이제 또 그것도 준비하시고 선거운동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한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학생 인권 조례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앵커님 이 학생 인권 조례 국제적인 규범으로부터 어디 규범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989년도에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세계 190개 정도의 나라가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합의했죠. 그 기본적인 아동 권리 협약에 기초를 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보 교육감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국제적인 규범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교권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뭐랄까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우리 학생 인권 조례 제4조에 보면 학생들의 책무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인권은 나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인정해야 한다. 그런 기본 정신에 입각을 해서 책무에 관련된 게 있거든요. 최근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그 책무 조항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놨지만 예.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서울시 의회가 그걸 이제 없애는 가결을 했는데 아직도 법원에 그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인권 조례 문제가 사실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요새는 국회에서 조례로 하지 말고 법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학생 인권법 이런 걸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가면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그럼 교사들의 교권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 인권법을 넘어서서 학교 인권법이 좀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한 선생님들의 교권이 확립이 돼야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또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이 돼야 선생님들의 교권이 확립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9개 지방자치단체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고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 두 범주에서 실제로 교권 침해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면 놀랍게도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좀 더 많아요. 원래 지금 주장대로 하면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라고 하려고 하면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많아야 하잖아요. 실제 통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약간 미미하기는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 사례가 좀 더 적다. 그런 경험적인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런 통계를 과연 100%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제기가 되겠죠. 좀 더 면밀하게 그런 경험적인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하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어떤 그 양립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학생 인권, 교권 참 이게 양립할 가치는 아닌데 말이죠. 서로 대립할 것은 아닌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했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예. 중고등학교 수업 현장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수업 현장은 아니지만 예. 중고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예. 예를 들어 지구촌 학교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하도 이제 그 혁신학교에 관한 얘기가 많아서 제가 혁신학교 졸업한 학생들 예. 그리고 혁신학교에 학생을 보낸
학부모님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혁신학교가 지정되는 거거든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 더 이상 지정받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8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지정을 받는 걸 원하는 거지요. 제가 그 혁신학교 졸업생들을 만나서, 젊은이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이 어떻는가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교실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데도 혼자 해요. 그러니까 잘라면 자라. 나는 내가 하고 간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공교육의 현장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잠잔 애들은 그러면 교육을 포기한 거냐? 아니 학원을 또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 뭐하러 학교 갑니까? 그냥 그렇죠. 바로 오전부터 학원에 예. 가면 되는데 예. 이 공교육 무너진 거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니까 다시 낮에는 자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죠. 제가 보니까 혁신학교는 잠자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도 사실은 고등학교에 특강을 나갑니다. 뭐 강원도도 나가고 전라북도도 나가고 나가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대학에 특강도 나가죠. 그러면 잠자는 학생들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잠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방금 우리 백운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자는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잠자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이제 우리 일반 학교에도 도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잠자지 않게 할 것인가. 가장 기본은요.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한다거나 그러면 자요. 근데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서로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면 자지 않죠. 너 다음에 토론 한번 해봐. 얘기 한번 해봐. 너 순서야. 그러면 책을 읽어올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협력을 해서 상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얘기를 좀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할 것인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자지 않는 교실을 만드는 첫 출발일 것입니다. 예. 오늘 아주 공감이 많이 가는 인터뷰가 돼서 제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정은식 후보님 이 공보를 이렇게 보니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잠자지 않는 수업, 바로 세우는 수업, 이런 것 좀 되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교육 현장을 직접 가서 챙기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위로를 드리고 또 수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격려를 하고 그런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또 때때로 방학 때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실 또는 학생들과 함께 찾는 생태학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님들한테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카메라 여기 보시고 한번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이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 교육의 주인은 서울 시민입니다.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학교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내일 사전투표 날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그 희망, 소망이 공감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투표장에 가서 표를 찍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다와 무틀 넘나들다님께서 후보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김대중 대통령님이 문득 그리워지네요. 목소리 톤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예, 그런 말씀 가끔씩 듣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를 오래 하셨는데 고향도 그쪽이십니까? 예, 고향은 전라북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오늘 아주 감사하고요. 그 앞에 귤 있어요. 그거 예. 제주도에서 바로 따온 거거든요. 예, 예. 운동하시면서 드십시오. 그러면은 비타민도 보충되고 예. 바로 드시네.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너무너무 이 먹음직스러워서 이게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하려고.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 고맙습니다. 잘 챙기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정근식 후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모두 빠짐없이 투표하시고 10월 16일 날은 결과를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